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축구대표팀의 새로운 사령탑을 외국인 감독에게 맡기는 쪽으로 다시 방향을 틀었다고 하죠. 감독 공석 사태가 5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프로야구 KBO 리그는 역대 처음으로 전반기 관중 600만 명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데요. 이번 주말엔 이른바 별들의 잔치로 불리는 올스타전이 열릴 예정이라고 하죠. 어떤 선수들을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잠시 뒤 스포츠 핫 이슈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아이들의 정서지능에 관심을 갖는 부모님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IQ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지금은 EQ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데요. 오늘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에서는 우리 아이의 정서지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회 본회의에 최상병 특검법이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어요. 네, 어제 본회의가 겨우 이루어지나 싶더니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하면서 국민의힘이 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맞불을 놓은 건데요.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 진상규명이 목적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첫 주자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었어요. 4시간 16분 토론을 진행을 했고 유상범 의원은 특검 후보자 추천에서 여당을 제외하도록 한 건 민주당이 셀프 추천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침해해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수사외압 의혹 역시도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쳤고요. 그러면서 민주당 주장은 사실관계부터 틀렸는데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에 바로 법리 검토를 하기 위해서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펼쳤습니다. 필리버스터 시작부터 신랑이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자리를 뜨는 의원들도 보였고요. 가장 화제를 모은 건 몇몇 여당 의원들이 졸았던 거 이건데 최수진,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졸았어요. 근데 사실 의원들 스케줄을 보면 굉장히 피곤할 수는 있거든요. 다만 이제 첫 주자부터 너무 이제 노골적으로 잠을 자는 모습, 이게 여당에서도 큰일 났다 이렇게 질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부분 여당 의원들이 아무래도 긴 시간이다 보니까 스마트폰 만지면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필리버스터가 무제한 토론이긴 하지만 24시간이 지나면 강제 종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하면 강제 종료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의석수를 고려하면 5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할 것이고 그럼 종료가 되는 거고, 사실상 이게 이번에는 좀 무제한 토론이라기보다는 24시간 토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종료되는 게 정해진 수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이 필리버스터 장면을 보는 게 한 2년 3개월여 만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소수당이 다수당에 대항을 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강한 카드를 내놓은 거겠지만 결국 의석 지형상 이렇게 보면 법은 표결에 붙여질 것이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도돌이표 정국이 예정이 돼 있는 거고요. 또 필리버스터라는 수단을 군인 순직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아무래도 내부에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략상 좀 의문이 드는 지점도 있고, 오늘 오후에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최상병 특검법 표결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처리하고 그 이후에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이 불참을 할 거고, 그럼 본회의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소폭 개각을 단행했어요. 새로운 방통위원장과 함께 이 장관급 인사 3명에 대한 인선 발표가 이뤄졌죠. 네, 오늘 오전에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는데요. 먼저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을 지명했습니다. 행시 출신이고 기재부에서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거쳐서 2차관 역임한 예산정책 분야 정통 관료인데 정부는 그 윤석열 정부 지난 2차례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등 누구보다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위원장 후보는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지명을 했는데요. 역시 행시 출신이고 재경부 기재부에서 금융정책 등을 두루 담당한 정통 경제금융 관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금융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식견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데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가장 주목을 받는 게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예요. 네.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지명을 했는데 기자 출신이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김재철 전 MBC 사장 아래서 기획홍보본부장 등을 맡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보도본부장, 대전 MBC 사장을 지냈습니다. 처음에 이제 후보자 유력설이 돌았을 때부터 야권에서는 MBC 장악에 앞장섰고 정권 홍보방송으로 내몬 장본인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거센 공방이 예상되는 인물이고요. 또 동시에 차관급 인선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당초 대통령실이 검토를 한 건 중폭 개각이었다고 하는데 좀 인사 검증이 길어지면서 소폭 개각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어요. 네, 이 지난 1월에 발표했던 올해 성장률이 2.2%였거든요. 여기서 0.4%포인트 올려잡으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주요 기관들도 지난 1월 발표치보다는 조금씩 올려잡았었어요. IMF가 2.3% 말했었고 또 5월에 한국은행이 2.5% 전망을 했는데 이것보다 좀 높은 수준, 그리고 KDI하고 OECD는 2.6% 말했으니까 이것과는 같은 수준입니다. 올해 이 상반기 수출에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반도체라든가 높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여기에다가 물가 상승도 둔화됐다라는 점에서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기재부는 1,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3% 기록하는 등 개선세를 보이고 물가 상승률도 점차 둔화되고 있는데 무역 수지가 최대치 흑자를 기록하는 빠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걸 반영해서 큰 폭으로 상향 전망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내놨고요. 한편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에 2.6%를 유지했습니다. 농산물, 석유류 가격 변동이 심해지면서 물가 상방 압력이 확대되기도 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좀 나아질 것이다. 2% 초중반대까지 둔화할 것이라고 보는 게 기재부의 분석입니다. 네. 수출은 개선되고 있지만 체감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하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서 5조 6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요. 네, 하반기 물가 관리와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5조 6천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설명입니다. 무, 양배추 등 채소류, 또 체리, 바나나 등의 과일류, 식품 원료인 전지 분유, 버터밀크 등 총 51개 품목의 할당 관세를 적용을 하고요. 또 마늘, 양파, 건고추 14,000톤은 새롭게 비축할 예정이고 과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 재배를 확대하고 김 양식장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정부 양곡의 판매 가격을 추가로 인하를 해주는데 20% 추가 인하가 들어가고요. 정부 양곡은 시중 가격의 40%로 판매를 하는데 이거를 9월 신청분부터 더 낮춰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요. 또 이 밖에 하반기 긴급 민생안전자금으로 1조 원을 투입을 하는데 이 금액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융자,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를 하는 데 들어가고요. 또 임금이 밀려서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대출을 내준다는 계획입니다. 네, 배당을 늘린 기업에게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제시됐는데요. 부자 감세 논란이 일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배당을 늘린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이런 식으로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서 배당을 받은 주주는 또 소득세를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받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천만 원 미만 금액에 대한 세율을 14%였던 걸 9%로 내려주고 이걸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종합과세세율과 25%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 세 부담이 기존보다 한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더불어서 최대 주주 주식 할증 평가제도라는 거를 없애는데요. 현행 세법은 그 대기업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그 가치를 20% 할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무형의 가치에 추가 세금을 매긴 건데 여기서 이걸 최고 세율을 적용을 하면 세금으로 총 60%를 내니까 너무 부담이 크다라는 지적이 특히나 이제 경영계 쪽에서 나오고 있었고 네. 그래서 이거를 없애겠다는 건데 한쪽에서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지적받던 부자 감세 논란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감세 카드를 꺼내든 거긴 한데 지금 제일 우려되는 건 세수 부족이죠. 예. 네. 세수 부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보면 대대적으로 개편에 들어가는 게 법인세, 배당소득세, 상속세 이렇게거든요. 근데 이게 주로 민간인 개인보다는 기업인의 세금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제 감면 혜택이 개인보다는 재벌 기업뿐만 아니라 또 외국계 투자기관 이런 대주주에 쏠릴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다가 법인세, 배당소득세를 동시에 감면을 하면서 이중 감세 논란도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부의 대물림 문턱만 낮췄다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놨죠. 네, 이번에 이렇게 쭉 경제 로드맵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국민 1인당 왜 25만 원만 줍니까? 한 10억 원씩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 사실 진짜 100억을 주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돈 쓸 거면 좀 마구잡이로 또 줘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비판을 한 네. 거죠.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게 아니겠느냐.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민생지원금에 대한 건 그 여야 정부 정책적인 시각 차이가 크기도 하지만 사실 이렇게 좀 드러내놓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도 어떻게 중도층을 설득하거나 전국 주도권을 회복하겠다는 계산으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 오후에는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사용자 위원 측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파행이 우려되고 있어요. 네, 오늘 오후에 열릴 최임위 전원회의가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는 최저임금 얼마로 할지 정해야 되는 순서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오늘 회의에 경영계에서 전부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위원이 9명인데 빠지는 거죠. 그리고 반쪽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영계에서 주장을 하는 건 바로 직전에 있던 전원회의 때 이때 업종별 차등 적용 두고 표결에 붙였었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 일부 노동계 위원들이 표결 자체에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좀 격한 몸싸움이 오갔다는 거죠. 의사봉을 빼앗거나 투표용지를 찢었다. 이건 투표 방해 행위다 하면서 이거에 반발을 하고 회의 불참을 선언을 한 겁니다. 일단 경영계가 빠지겠다고 했지만 그 상태로 오늘 8차 회의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다만 이제 나머지 위원들,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인데 이렇게 참석을 한다고 해도 의결을 위해서는 이 사용자 측에서 아예 다 빠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의결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또 그 논의를 제시할 때도 최초 요구안을 말할 때도 한쪽만 얘기하는 거는 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회의를 일단은 시작은 한다고는 하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회의가 끝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네, 지금 경찰은 현재 주요 참고인 조사를 진행을 하고 국과수에 사고 차량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지금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또 호텔 주변이랑 사고 현장 CCTV 등을 확보를 해서 국과수에 영상 분석을 의뢰를 했고요. 그 차량 사고 기록 장치 EDR 추출 자료도 함께 의뢰했습니다. 근데 경찰은 일단 지금 판단한 건 이 사고 차량이
호텔 지하 1층 주차장 나올 때부터 출구 입구 쪽부터 과속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하 1층 주차장 나와서 출구 입구 쪽에 약간 턱이 있는데 턱부터 과속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최고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묻는 질문에는 아직 수사 중이라서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사 결과 도중에 원래 가해 차량 정차 지점에 스키드 마크를 발견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이 스키드 마크가 뭐냐면 브레이크 급하게 밟았을 때 바닥에 이제 타이어 흔적 생기는 거. 네. 그러면 이게 브레이크가 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사실 급발진을 따질 때 중요한 정황이 되는데 이게 남아있었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확인을 해보니 스키드 마크가 아니라 유류물 흔적이더라. 이렇게 발표 1시간여 만에 정정을 했고요. 지금 급발진 여부가 굉장한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라서 결정적일 수 있는 정보 전달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셈이라 일각에서는 또 수사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고 현장에는 두꺼운 울타리와 가드레일이 있었지만 보행자들을 보호하진 못했는데요. 서울시가 보행자용 가드레일 점검에 나섰다고요. 네, 이게 보행자용 울타리가 이렇게 우리가 인도를 지나갈 때 보면 사실은 이게 무언가 충격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도로고 여기는 도보다라는 걸 좀 구분해주고 걸어가던 사람들이 함부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용도로서의 그 성격이 더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차량이 돌진했을 때는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드레일이 이게 또 설치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안전 기준도 다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속도로에 있는 가드레일이라고 하면 이게 인도에 있는 그것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서울시는 울타리를 더 튼튼하게 하고 안전성을 강화를 해서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향 쪽으로 개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전문가들은 일단 지금의 그 가드레일 성능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또 그렇다고 근본적 해법이 되긴 어렵다 이런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이 진료 축소에 들어갔는데요. 결국 환자단체도 거리에 나섰어요. 네, 서울 아산병원 측이 그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발생하진 않고 진료 감소폭도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고요. 일단 이로써 빅5 병원 중에 세브란스 아산병원이 지금 휴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동시에 오늘은 환자와 가족들 1000여 명이 모여서 대규모 거리 집회를 가졌는데요. 이 한국유방암 환우 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 연합회 등 이 102개 환자단체 집회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몸이 아프고 그래서 치료에만 전념하기도 뭐 힘든 상황에 이렇게 피켓을 들고 나와야 되는 환자 보호자분들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네. 실상 이렇게 환자단체가 대규모로 직접 거리에 나서는 일도 흔치 않은 거라서 좀 이분들의 목소리를 이번에 또 어떻게 더 반영할지 정부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에 따른 큰 어려움은 없는데요. 공사와 작업 또 돌발 구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남양주금소에서 강일까지 정체고요. 송파 나들목 1, 2차로에 발생한 사고 처리하면서 서하남 나들목부터 여파 받습니다. 반대 방향도 송파부터 서하남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해미에서 홍성 사이 공사로 인해 뒤로 작업 정체 보이고요. 반대 서울 방향 화성휴게소 3차로에 낙하물을 처리 중입니다. 또 일찍부터 금천까지 정체고요. 나란히 가는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쪽 남한산 분기점까지 5km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동 1터널 안으로는 2, 3차로 막고 작업 중입니다. 또 천안 삼거리 휴게소 부근 2차로에 장애물 처리 중이라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후 서울권 들어와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남사제니 부근으로 4km 정체입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진영분기점 2, 3차로에는 장애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후 진주 2터널과 진교터널부터 공사하는데요. 이 구간 지나는 차량들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에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 이슈 시간이죠. 정현도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우리가 이 시간에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축구대표팀 새 감독 선임 작업 중인 축구협회가 국내파 감독으로 가닥을 잡았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시 또 외국인 감독과 면접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정말 매주 다른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다음 주엔 또 어떻게 될지. 우선 한 주 사이에 이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를 결국 했습니다. 네. 아마 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의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서 이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이사가 외국인 감독과의 면접을 위해서 출국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후보군에 올라 있는 두 감독은 이 거스 포옙 감독 그리고 다비트 바그너 감독 2명으로 알려져 있고, 이외에 네. 다른 뭐 헤수스 카사스 감독이라든가 그레이엄 아놀드 호주 감독 등도 한마평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후보들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카드는 이 바그너 감독과 포옙 감독, 이 두 감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후보는 전 그리스 대표팀 감독 거스 포옙과 그렇죠. 잉글랜드 2부 리그 노리치 시티의 전 감독 다비트 바그너라는 네. 거잖아요. 이 두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 스타일은 어떤 거예요? 우선 이 두 감독의 커리어를 조금 살펴보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거스 포옙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썬덜랜드 감독으로 부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EFL컵 준우승까지 거두는 등 초반에는 꽤 인상적인 행보를 보여줬었는데, 네. 이 당시에 있었던 선수가 바로 기성용 선수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꽤 오래된 역사죠. 근데 이제 당시 기성용 선수가 다시 임대 복귀로 원소속팀으로 돌아가고, 급기야는 이제 라이벌 팀인 사우스햄튼에게 8대0 대패까지 하는 이제 약간 굴욕을 겪기도 했어서, 결국 이제 2013년에 부임했다가 15년에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5년에 경질된 이후에 한동안 이 감독 생활이 없었다가 2021년 그러니까 거의 공백기가 6년 가까이 있었던 거죠. 칠레에서 다시 감독 생활을 재개했다가 그리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다시 이제 선임이 됩니다. 이후에 이제 UEFA 유로 2024 예선에서는 결국 본선 진출에 실패하면서 현재 그리스 대표팀 지휘봉을 내려놓은 상태고요. 네. 포옙 감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역습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역습 자체도 최근의 트렌드랑 조금 다르게 그 롱볼에 의존하는 역습 패턴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빌드업을 가져가는 디테일이 조금 약하다라는 지적이 좀 많았었고, 네. 거기에 더해서 공격 전개의 패턴도 좀 단조롭다라는 이제 비판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클린스만의 감독과 이 공격을 풀어나가는 스타일이 비슷하다. 선수들에게 지금 의존하는 측면이 많다. 이런 비판이 좀 있어요. 네. 이어서 이제 다비트 바그너 감독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장 유명하냐면은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감독 중 한 명인 위르겐 클롭 감독의 절친으로 유명합니다. 이 다비트 바그너 감독이 친구가 제일 유명한 편인데, 기본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 클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전방 압박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방에서의 압박, 축구협회가 밝혔던 몸싸움과 압박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는 축구협회 방향성과 일치해요. 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클롭 감독 같은 경우는 좀 유연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압박을 할 때 하고 체력적인 측면에서 빠질 때 빠지고, 이런 스타일이 굉장히 유연한 편인데, 바그너 감독의 가장 큰 약점이 이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후반부로 갈 때는 더 체력적인 문제에서의 문제점을 많이 드러내는 편이에요. 전반 초반에는 잘 나가다가 경기 후반부에 가서 결국 체력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고, 거기에 더해서 역습을 선호하는 패턴이다 보니까 점유율 축구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사실 이 파울루 벤투 감독이 있을 때부터 우리나라 선수들이 공을 점유하고 후방에서부터 빌드업 해나가는 거를 선호했는데, 네. 바그너 감독은 공을 점유하지 않는 스타일이고, 포옙 감독은 빌드업을 안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선수들이 해왔던 패턴과는 조금씩은 다른 스타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두 감독 모두 좀 많이 다르네요. 네, 그렇죠. 하나씩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새 감독 선임 작업과 함께 요즘 축구 팬들을 또 잠 못 들게 하는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대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2024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유로 2024입니다. 일단 8강 대진이 확정됐어요. 맞습니다. 이제 이 양쪽에 대진이 모두 확정이 됐는데 한쪽 시드에서는 익숙한 팀들이 많아요.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죽음의 조처럼 네, 이제 대진이 그렇네요. 편성됐고 반면에 반대편에서는 잉글랜드, 스위스, 네덜란드, 튀르키예 어떻게 보면 이름값에서는 살짝 좀 차이가 나는 대진이라 볼 수도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이 과연 이 강팀들이 몰려있는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특히나 이 스페인과 독일의 대결이 가장 먼저 열리거든요. 네. 돌아오는 이제 토요일 새벽에 열리게 되는데 이 경기에도 관심이 많이 가고 있고 반대편 대전에서는 가장 유명한 팀 중 하나는 잉글랜드가 네. 그동안 사실은 어떤 유명세에 비해서 국제대회에서 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었는데 이번엔 정말 다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잉글랜드 팬들의 기대가 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또 이번 대회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은 네. 바로 호날두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유로에서 각종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이 슬로베니아와의 대회 16강전에서 이 포르투갈이 비기고 나서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비긴 이유가 호날두 선수가 연장 전반 12분에 동료인 디오고 조타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실축했습니다. 그 순간에 이제 실축을 한 이후에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이제 연장 네. 후반에 앞서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또 포착이 됐었거든요. 사실은 앞서 조별리그에서도 모두 선발 출전을 했지만 득점을 터뜨리지 못했거든요. 페널티킥을 얻었음에도 실축을 했고 굉장히 좀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라고 보는데 결국 하지만 승부차기 1번 키커로 또 나서서 이번에는 성공을 했단 말이죠. 어느 정도 만회에 성공했고 이번에 또 만날 상대팀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인 프랑스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호날두 선수가 이번에는 좀 부진을 털고 다시 이제 영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와 4강전에선 또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다음은 또 프로야구 소식 살펴볼게요. KBO 리그가 역대 처음으로 전반기 관중 600만 달성에 도전한다고요. 맞습니다. 이 전반기 종료 전까지 600만 관중을 달성한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는데 네. 올 시즌 7월 2일까지의 누적 관중으로 봤을 때 592만 9천 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7만 명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살짝 상황에 따라서 이제 우천 취소가 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네. 같아요. 다행히 이제 어제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천 취소가 없었기 때문에 좀 많은 관중들이 들어왔는데 KBO에 따르면 이제 올 시즌에 가장 특이한 점이 10개 구단 모두가 평균 관중이 10,000명 이상을 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뭐 소위 말해 인기 구단 혹은 비인기 구단의 차이가 많이 없어졌다는 뜻이 되겠죠. 평균 관중은 전체적으로는 14,533명이 되겠고 평균 관중 1위가 LG 트윈스 그리고 2위가 기아 타이거즈 3위가 두산 롯데 삼성 SSG 등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고 여기까지 이제 6개 구단은 평균 15,000명을 평균 이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더해서 한화이글스 그리고 KT 위즈 NC 키움까지도 지난해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30% 이상 평균 관중이 증가를 했단 말이죠. 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0만 관중 돌파 시점에 비교해 봤을 때도 오히려 상위 그 관중 동원에 있어서 상위권 팀들보다도 이 다른 팀들이 평균 관중이 더 느는 속도는 빨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 그러냐면은 이 성적에 있어서 높은 순위를 자랑하고 있는 뭐 기아라든가 LG, 삼성의 최근 행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하위권에 있었던 KT나 키움, 한화의 어떤 그 만회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팬들이 다시 또 경기장을 찾는 게 아닌가라는 네.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또 프로야구 열기가 뜨겁다는 거죠. 네. 순위표를 보면 1위 팀과 꼴찌팀 게임 차도 많이 안 나요. 사실 리그 초반만 하더라도 1위부터 6위까지는 굉장히 팽팽했는데 7위부터 10위까지 즉 1위부터 6위까지의 그 승차는 굉장히 팽팽하지만 6위와 7위 사이에 간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5강 경쟁 정도만 조금 볼만하고 네. 나머지는 조금 하위권과 상위권의 차이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한화라든가 키움, NC의 KT의 최근 페이스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특히 키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권에 있는 LG를 연속으로 격파를 하면서 분위기를 굉장히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이글스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반기에 또 코칭 스텝 변화를 가져갈 예정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양승권 수석 코치 그리고 양상문 투수 코치가 또 김경문 감독을 보조하기 위해서 합류할 예정인데 이런 어떻게 보면은 변화들을 가져가는 것들이
팬들에게 있어서는 좀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요. 순위를 이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구단이 하고 있구나라는 이제 뉘앙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후반기에 들어서는 더 치열한 순위 경쟁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하반기 5강 싸움 어떻게 전망하세요? 변수는 저는 이 KT랑 한화가 될 것 같은데 네. 물론 이제 최근에 롯데 페이스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KT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년간 슬로우 스타트의 모습을 보여왔어요. 항상 후반기에 성적이 또 좋았단 말이죠. 실제로 이제 최근에도 트레이드로 영입한 오지일 선수를 비롯해서 조금씩 선수들이 살아나고 있고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한화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코칭 스텝 개편 그리고 김경문 감독의 영입 효과를 좀 기대해 보는 부분도 있고 네. 롯데 같은 경우도 페이스가 괜찮거든요. 그리고 여기 더해서 키움의 이 데헤이수스 선수가 모든 이제 KBO 리그 선수들을 통틀어서 최초로 이번 시즌 두 자릿수 승수를 달성했습니다. 최하위 팀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수 2명이 잘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진짜 하위권에 있는 팀들 중에서 어느 하나 약간 그 전력이 처진다고 볼 수 있는 팀이 없는 것 그러니까요.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치열한 순위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번 주말에는 네. 좀 이 싸움을 잠시 내려놓고 올스타전이 열립니다. 네. 한때 뭐 방출의 아픔을 겪었던 선수부터 고졸 루키까지 많은 선수들이 이번 올스타전에 나서게 됐다고요. 맞습니다. 이 올스타전 명단이 이제 수장에서 발표가 됐는데 아마 이 김재열 선수 NC에서 뛰고 있는 김재열 선수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네. 원래 이제 롯데자이언츠에 입단을 했다가 방출이 됐다가 또 이제 SNS에 본인의 이제 홍보 영상을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전까지는 뭐 아르바이트도 하다가 뭐 사회인 야구도 하다가 이렇게 다시 또 이제 기아 입단했다가 올해 또 NC로 이적한 이런 스토리가 또 굉장히 또 관심을 모으고 네. 있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새로 뛰는 선수들도 이번에 굉장히 많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 제 생각에는 외국인 선수들의 어떤 그 쇼맨십도 좀 굉장히 관심이 가기도 하고 네. 이제 작년에 또 맥키넌 그 뷰캐넌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보여준 쇼맨십도 기억이 나고 김태견 선수가 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올스타전 유니폼을 판매가 시작됐는데 모델로 발탁이 될 정도로 두산 팬들뿐만 아니라 KBO 리그 팬들에게 굉장히 큰 인기를 지금 끌고 있는 김태견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또 고졸 루키들의 등장도 어떻게 보면 KBO 리그의 새로운 흥행을 이끌 수 있는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한 가지 변수는 주말에 비가 와요. 비가 꽤 옵니다. 그래서 이 하루 정도는 이제 연기했다 다음날 열릴 수 있지만 네. 양일 모두 비가 오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KBO 리그 입장에서는 역대급 흥행 돌풍을 이끌고 있는 이번 시즌인데 하필 좀 비가 너무 야속하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합니다. 비가 안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잠시만 좀 멈췄으면 하는 그러게요. 바람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파리 올림픽이 다가오면서 출전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또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12년 만에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종목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아티스틱 스위밍 종목인데 예전에는 아마 많은 팬분들이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종목의 이 이리영, 허윤서 선수가 지난 세계 선수권에서 듀엣 프리 결승에도 진출을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파리행을 확정 짓지는 못했습니다. 포인트 부족으로. 하지만 복수의 대회에서 중복해서 출전 자격을 얻은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TO를 다시 이제 물려받아서 출전이 극적으로 좀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아티스틱 스위밍 굉장히 좀 아름답고 발레와 같은 어떤 예술적인 종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선수들이 물에 빠져 기절할 정도로 경기하다가 너무 체력적인 소모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격한 종목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올림픽이 있을 때 선수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이 이리영 허윤서 선수의 스승인 박현선, 박현아 자매가 또 이제 KBS의 해설위원으로도 이제 함께하게 되거든요. 네. 현장에 가서 또 이 두 선수를 응원할 예정이고 해설을 할 예정이니까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종목들의 좀 출전권 현황을 좀 살펴보자면은 육상에서 이 우상혁 선수가 당연하게도 또 출전권을 따냈는데 이외에는 또 김장우 선수가 남자 세단 뛰기에 또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보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최병광 선수가 또 육상에서 출전을 하게 됐고요. 이어서 이제 다른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사격 같은 경우가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당초에는 금메달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세계 선수권이라든가 월드컵에서 종합 2위까지 오르는 좋은 성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미디어 데이를 앞두고 어떤 그 기대치를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협회에서도. 네. 이번에는 좀 이제 금메달 혹은 그 이상의 멀티메달을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조금 생소한 종목이라 할 수 있는 근대오종이 있습니다. 근대오종에서도 이제 지난 도쿄올림픽 때 전웅태 선수가 메달을 최초로 따냈었는데 이번에는 더 높은 금메달 성적을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의 다른 선수들의 이제 서창환 선수라든가 김선우, 성승민 선수의 어떤 메달 획득까지도 좀 기대를 해보고 있기 때문에 이 근대오종 경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지켜봐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스포츠 하디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고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라디오 객석 1열 목공소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 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여러분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침대 위나 이부자리 같은 것을 잘 정리해 두는 편이신가요? 요즘은 침대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지만 예전에는 보통 방바닥에 요를 깔고 이불을 덮었었죠. 이불 같은 것을 접어서 단정하게 포개 놓는 것을 가리켜서 개키다와 갱키다 모두 사용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실제로 갱키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개키다가 표준어입니다. 개키다는 이불을 개키다 외에도 옷을 개키다 같은 표현으로도 씁니다. 개키다를 갱키다로 발음하게 된 것은 아마도 두 번째 음절의 초성 키읔과 조음 위치가 같은 이응 받침을 넣어서 발음하는 편이 더 쉽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 위를 잘 정리하거나 방바닥에 펴놓은 이부자리를 깨끗하게 개켜 놓아야 아침을 더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물건을 차곡차곡 포개어 쌓아둔다든지 음식을 양념해서 그릇에 차곡차곡 담아둔다는 뜻의 동사로 재다가 있습니다. 재다와 같은 뜻으로 쓸 수 있는 동사로 쟁이다와 쟁기다를 모두 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쟁기다가 아니고요. 쟁이다가 맞습니다. 움막에 감자, 고구마를 쟁여둔다 또는 인삼을 꿀에 쟁여뒀다 이렇게 말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장마가 주춤하는 사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오르겠고요. 특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낮 기온 경주와 경산이 35도까지 치솟겠고요. 대구는 34도, 전남 구례와 제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과 원주 30도, 청주 32도로
정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게 치솟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다시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늦은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을 시작으로 밤에는 그 밖에 강원도와 충북, 경북 북부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에 최대 150mm 이상, 충북과 전북에는 최대 120mm 이상이 쏟아지겠고요. 경기 남부에도 최대 10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밤부터 충청과 전북에는 시간당 최대 50mm의 폭우가 집중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그치겠고요. 주말에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지난 2022년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 남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네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해 공개한 최재형 목사가 스토킹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최 목사는 여사의 비서가 접견 일시와 장소를 알려줬고 비서의 안내를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숨진 희생자 9명의 발인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사고 차량 운전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안건을 표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토론을 종결시킨 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편에 섰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폭 개각을 실시했습니다.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진숙 전 대전 MBC 대표이사를 지명하는 등 장관급 인사 3명과 차관급 인사 6명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역 사고 이틀 만에 또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했어요. 네, 공교롭게도 이틀 전 시청 앞 차량 돌진 사고로 숨진 피해자의 빈소가 마련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이곳에서 택시가 사람들을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시민 3명이 다쳤는데요. 이 가운데 1명은 골반 등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옮겨졌다가 지금은 맥박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가벼운 부상을 입은 다른 1명을 포함해 피해자 2명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격이 어찌나 컸던지 응급실 외벽이 부서지고 앞에 놓인 철제 구조물도 뽑혀나갈 정도였는데요. 사고를 낸 70대 택시기사는 손님을 내려주고 유턴하던 중 갑자기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당시 굉음 소리와 비명이 들렸고 피해 차주는 미처 피할 새도 없이 택시가 달려들었다고 말했는데요. 경찰은 일단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는데 그런데 이 남성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해 보니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입건 후 실시한 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평소 몸이 좋지 않아 많은 양의 처방약을 먹고 있다고 진술했다 합니다. 마약 간이 검사는 결과가 빨리 나오는 대신 감기약을 복용해도 필로폰이나 아편류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어 다소 부정확한 면이 있는데 경찰은 이 남성의 처방약과 채취한 모발, 소변 등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운전자 진술과 주변 CCTV를 통해 급발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언급하면서 불과 이틀 만에 또다시 도심 한복판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에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포함한 3곳에서 희생자들의 발인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운구 차량이 떠나기 전까지 깊은 한숨과 흐느낌이 한동안 계속돼 주변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혔는데요. 네.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하고요. 일말의 억울함도 없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비행길에 나선 승무원의 가방에서 난데없이 실탄이 발견되는 소동이 있었다고요. 네, 대한항공 소속 승무원의 짐가방에서 실탄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지난 화요일 인천공항에서 태국 방콕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이 승무원의 캐리어에서 7.62mm 실탄 한 발이 나왔습니다. 공항 보안 검색 과정에서 발견됐는데 국군 방첩사령부부터 인천공항 폭발물 처리반, 인천공항 경찰단이 모두 현장으로 출동해 실탄을 수거해갔다고 합니다. 해당 승무원은 경찰 조사에서 어릴 적 이사할 때 주었던 실탄을 캐리어에 넣었던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최근 본가에서 어린 시절 사용하던 파우치를 가져왔고 이를 나중에 확인할 생각으로 가방에 보관했는데 그 안에서 오래된 실탄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경찰은 항공 지원을 막기 위해 일단 이 승무원을 출국시켰다고 하고요. 대한항공 측도 자체 조사를 한 결과 고의로 실탄을 기내에 반입하려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는데 기내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인데 조금은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특히 대한항공은 지난해 3월에도 필리핀 마닐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승객들이 실탄을 발견하기도 해 한바탕 소동이 일기도 했는데 네. 안전에는 과함이 없습니다. 단순 해프닝이라 할지라도 의도와 관계없이 수많은 이용객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번 일 계기로 안전의식을 더 키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올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주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 이후 지지율 격차가 더 커졌다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 TV 토론에서 그야말로 참패했죠. 곳곳에선 재선 도전을 포기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네. 우려했던 악몽이 현실로 확인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후보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즈와 시에나대가 토론 직후인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등록 유권자 1,5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요. 바이든 대통령 대선 지지율은 41%로 49%를 기록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토론 이전까지만 해도 같은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포인트 앞섰는데 반올림되지 않은 득표를 사용해 계산하면 두 후보의 격차는 9%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또 응답자의 74%는 바이든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답했는데요.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59%, 무당층에서는 79%가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를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타임즈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토론 참패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에서 한층 격차를 벌리고 있다면서 민주당과 무당층 사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하기에는 너무 늙었다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이 진행한 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의 지지율을 기록해 42%에 머문 바이든 대통령과의 격차를 6%포인트로 벌렸고요. CNN 조사에선 36%를 기록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고령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바이든 측에서 해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사태로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최근 바이든 대통령 보좌관의 발언도 부정 여론에 불을 지폈었죠. 시간대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에는 업무에 무리가 없다. 그 외 시간대나 해외 여행 중일 때는 말실수를 하거나 피로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취지는 업무 처리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었겠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시간 근무냐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노인 학대다 같은 반응들도 보였는데요. 올해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은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첫 TV 토론에서 말을 더듬거나 적절한 문장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해 고령 리스크를 그대로 노출하면서 후보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4년 더 임기를 수행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논란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도 본인이 토론을 잘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과도한 해외 일정이 문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워싱턴 DC 인근에서 열린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은 무리한 해외 일정 탓에 무대에서 거의 잠들 뻔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이에 누리꾼들은 거짓말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등의 냉랭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출마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압도할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미셸 오바마는 정치에는 참여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압박으로 읽히면서 고전하는 지지율을 어떻게 돌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볼게요. 영등포구가 발송한 이른바 주차 딱지로 시끌시끌하다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네, 영등포구가 부정주차 요금 고지서를 뒤늦게 발송한 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주일도 한 달도 아니고요. 무려 2년이나 지난 뒤에 보냈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 그 숫자도 수천 장에 달하는데요. 구체적으로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적발된 부정주차 5천여 건에 대한 1차 납부 고지서를 지난달에야 발송했는데 짧아도 1년 6개월, 길면 2년 2개월이 지나고서야 고지를 받은 셈입니다. 이 정도면 그 장소를 방문했는지조차 가물가물할 텐데요. 공단 측은 전산 시스템을 교체하면서 사진 첨부가 안 돼 그간 납부 고지서를 인쇄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고지서 발부 시한을 규정한 업무 매뉴얼을 어긴 채 2년 가까이 해결을 미뤘다는 점에서 늦장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네. 특히 공단은 오류 발생 사실을 알고도 해결을 미뤄 1년을 허비했고요. 다음 해인 지난해 5월 다시 시스템을 바꿨지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직원들이 일일이 사진을 찾아 전산에 입력했다고 하는데 전산상 내용과 사진이 일치하는지까지도 대조하느라 그러는 사이 또 1년이 늦어졌습니다. 두 차례나 전산 시스템을 교체하면서 적지 않은 예산을 쏟아붓고도 수작업을 하면서 세금과 시간, 행정력을 모두 낭비한 셈인데요. 그런데 공단 측은 체납지방세 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들면서 시효가 남았는데 좀 늦었다고 문제가 되느냐 되려 반문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같은 설명과 달리 공단 내부 업무 매뉴얼에는 고지서 발송 시한이 떡하니 정해져 있는데요. 단속 현장에서 부과되는 고지서에는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 요금을 납부하라고 안내돼 있고요. 이후 미납된 경우 공단이 해당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에 1차 고지서를 발송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남아있다 해도 공단 스스로 정한 지침을 어긴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지각고지로 혼란을 빚은 게 영등포구가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해 12월 경남 진주시는 무려 3년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3만 7천여 장을 뒤늦게 발송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을 청구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행정은 그에 앞서 신뢰성의 원칙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처리가 지연된 사정이 있다면 이를 해명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오락가락하는 날씨 소식도 살펴볼까요? 오늘 오후부터 다시 또 장맛비가 쏟아진다고요. 네, 며칠 주춤했던 장맛비가 오늘 밤 다시 매운맛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다시 비가 쏟아지는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비에 앞서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찜통더위도 예상됩니다. 특히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곳곳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텐데요. 수도권과 강원은 각각 시간당 30mm, 2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겠고 충청은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수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이 30에서 80mm, 대구, 경북 내륙도 마찬가지로 30에서 80mm,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전북은 30에서 10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이번 장마는 유독 더 거세고 길 것이란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여전히 안일한 대처로 우려를 키우고 있어요. 네, 2년 전 강남역 물난리를 벌써 잊은 건지 일대 빗물바지는 여전히 쓰레기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구청은 전담 관리자까지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계속되는 무단 투기에 빗물바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요. 안에는 수많은 담배꽁초와 담배갑, 음료캔 등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수차례 물난리를 겪었던 상인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봉은사로 인근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한 시민은 근처 술집 손님들이 가게 앞에서 담배를 많이 피는데 대부분 빗물바지에 꽁초를 버린다면서 그러다 보니 물이 역류해 물난리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고요. 네. 강남역 인근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한 시민은 빗물바지만 제 역할을 해줘도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여기 앉아서 10분만 있어보면 흡연자 10명이면 10명이 저곳에다 담배꽁초를 버린다. 심지어 담배값을 넣는 사람도 봤다라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일부 건물 관리인들은 빗물바지에 버려지는 쓰레기와 악취를 막아보자 전체를 큰 판으로 가려놓기도 하는데 이 역시 수해 피해를 키우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서초구 강남역 일대 침수를 막기 위해 하수관로와 빗물바지 2,400개를 준설하고 장마철 24시간 상황을 총괄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까지 가동하고 있지만 이 같은 노력도 빗물바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빗물바지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우선시돼야 할 텐데 나 하나쯤은 뭐 담배꽁초 하나인데 같은 안일한 생각이 2년 전 강남 침수 같은 참사를 다시 또 불러올 수 있으니까요. 나 하나부터라는 마음으로 주변을 살펴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많은 분들이 반길 것 같아요. 정부가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럼 앞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네, 할 땐 하고 놀 땐 놀자라는 취지인데요. 쉴 때 쉬고 경기 활성화도 꾀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에는 월요일 공휴일법이라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예요? 네, 저희는 이제 공휴일을 특정 일자로 정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요일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5월 30일인 메모리얼 데이는요, 5월 마지막 월요일로 바뀌면서 매년 연휴가 된 건데요. 또 일본도 해피 먼데이 제도를 도입해서 성인의 날과 경로의 날 등을 특정 날짜가 아닌 월요일로 지정했는데 그만큼 황금 연휴가 늘어났습니다. 네. 징검다리 연휴나 주 중간에 딱 낀 공휴일보다 휴식의 효율성이 높게 되겠죠. 내심 부러웠는데 정부가 선진형 근무 휴식 시스템을 만들어 생산성도 높이고 내수도 활성화하겠다면서 이르면 2026년부터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요일제 공휴일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여러 번 발의됐지만 본래 공휴일이 가진 의미를 잃게 한다는 반발에 통과되지 못했었는데요. 정부는 해당 날짜의 역사적 배경이 약한 어린이날과 현충일 등을 월요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열심히 놀아야 또 열심히 일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공휴일도 내 몸 편히 쉴 수 있어야지 본래 취지도 좀 들여다보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보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공휴일인데 출근하면 쉬는 날인데 왜 일하는 건가 불평불만만 쌓이겠죠. 저는 앞뒤 잴 것도 없이 무조건 찬성입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네, 오늘도 참으리는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박소영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오늘은 EQ, 그러니까 정서 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이제 먹고 자고 싸는 것 이런 것에서 조금 이제 해방이 되면은 아이들의 마음 건강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학습도 학습이지만 우리 아이가 원만한 성격으로 좀 자랐으면 좋겠다.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존감이 높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로 키우고 싶으신 부모님들이 많은데 그럼요.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정서지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부모들이 관심이 많다는 정서지능,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거예요? 네, 정서지능이라는 개념은 사실 비교적 최근에 한 1990년도 정도쯤에 이제 나온 용어인데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감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능 지수는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IQ를 측정하는 것, 그것과 이제 좀 비교를 해서 정서지능이라고 일컫는데 이론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공통적으로는 5개 요소로 우리가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인식, 두 번째는 자기 조절, 그리고 세 번째는 내적 동기 정도, 그다음 네 번째는 공감 능력,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사회적 기술. 이 5가지 요소로 나눠서 정서지능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정서지능이 높은 아이, 또 이 정서지능이 다소 낮은 아이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서지능이 높은 아이는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감정에 대한 지능이 높은 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잘 조절할 수 있고 다른 사람 마음도 잘 알겠죠. 그리고 내 마음을 잘 아니까 조절도 잘할 수 있고 타인의 마음도 잘 아니까 공감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원만하게 지내는 능력이 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정서지능이 좀 낮은 친구들은 이런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좀 높겠죠. 이런저런 이유로 정서지능에 관심 갖는 부모님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박소영 선생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정서지능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정서지능은 5가지 소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인 그 자기인식, 이건 내가 어떤 상태인지 인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내 감정, 내가 느끼는 감정을 알아차리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요. 사실 이게 스스로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 인지하고 알아차리는 능력이 이제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뭐 사실 되게 화가 나가지고 누군가한테 소리를 지르고 뭔가 잘못됐다고 막 화를 내고 왔는데 집에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사실은 뭐 질투였다든지 아니면 내가 부끄러워서 그랬다든지 아니면 당황해서 그랬다든지 하는 식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감정이라는 것이 여러 겹으로 바뀌어서 모습을 변형해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가 느끼는 실제 감정이 뭔지 알아차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아이들 같은 경우 생후 한 1년 정도만 돼도 거의 성인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울기만 하잖아요. 생후 1년까지는. 근데 이 우는 거 안에는 뭐 괴로움도 있고 분노도 있을 수 있고 외로움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부끄러움도 있을 수 있고 깜짝 놀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데 이 감정들을 아이들이 뭔지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 그 이후부터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언급하셨던 자기 조절, 이거는 뭐 말 그대로 감정 조절 능력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이들이 또 이런 능력을 키우는 건 좀 힘들지 않아요? 아, 그렇죠. 힘들죠. 사실은 성인도 감정을 조절하는 게 어렵잖아요. 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정이라는 것이 사실 내가 오늘은 기쁜 감정만 느껴야지 한다고 해서 기쁜 감정만 느낀다든지 오늘은 내가 좀 센티멘탈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감정을 예상하고 계획해서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은 굉장히 자연 발생적이고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예상했던 감정 정도라면은 또 내가 연습을 했던 것들이 있고 예상을 했으니까 이거 다루기가 좀 더 쉬운데 보통 우리가 다루기 힘든 감정들은 내 예상보다 그 감정의 크기가 너무 세거나 혹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감정들이 느껴질 때 이 감정 조절이 더 어려운 것이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 감정을 느끼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을 날 것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미성숙한 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당연히 어렸을 때는 그 감정을 성숙하게 표현하기 어려워서 운다든지 때를 쓴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들어 눕는다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연습을 통해서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이런 감정을 내가 이 정도 느끼지만 좀 나눠서 표현해야 되겠다. 내가 엄마 아빠랑 있을 때는 뭐 이 정도는 표현해도 되지만 학교에서는 내가 좀 더 참아야 되겠다 하면서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요즘 EQ에 관심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네. 좀 이 정서지능이 높은 아이들이 네. 나중에 공부할 때 집중력도 높다 뭐 이런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앞서 얘기해주신 5가지 영역 가운데서 내적 동기하고 좀 연관이 있을 것도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내적 동기가 사실 이제 동기라는 것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제 의욕, 의지, 잖아요. 근데 이게 외부에서 오는 강요나 어떤 그런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생기는 동기인데요. 네. 쉽게 얘기를 하면 감정 조절과도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항상 기쁠 수만 없고 뭔가 우리가 하다가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면서 좌절감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앞서 말했듯이 이런 감정을 조절하는 게 어려운 게 내가 예상하지 못한 감정이 느껴질 때 혹은 내가 느끼는 것보다 더 큰 감정이 느껴질 때가 바로 이제 조절이 힘든 데인데 이런 게 바로 좌절 상황 혹은 갈등 상황이겠죠. 근데 내적 동기가 높은 친구들은 이런 좌절을 견디는 힘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좌절을 했더라도 내가 너무 실망했더라도 내가 지금 너무 괴롭더라도 지금 현재의 감정을 좀 격려하고 스스로 다독일 수 있어서 그 이후의 것으로 더 큰 그림을 보고 자기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힘인 거죠. 지금 이제 좀 그게 말이 되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되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되게 유명한 실험이 마시멜로 실험 알죠? 마시멜로 실험이 뭐냐면 굉장히 어린 대여섯 살 아이들한테 마시멜로를 이제 하나 주고 네. 너 선생님이 갔다 올 때까지 이거 하나 안 먹고 기다리고 있으면 갔다 와서 내가 2개를 줄게 이런 거죠. 네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선생님 나갔을 때 마시멜로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너무 먹고 싶죠. 그게 지금 내가 올라오는 감정인데 그 다음 거를 생각해서 내가 2개를 먹어야지 그래 스스로 참아 소영아 너 참을 수 있어 내적으로 스스로를 격려하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내가 지금 먹고 싶은 내 감정 나의 욕구를 조절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공부하고 이제 성공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저희 아이가 그런 게 좀 높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뭐 이렇게 시킬 때 아이에게 지금 이거 숙제하면 네. 너 이것보다 한 2배, 한 네. 20분 더 놀 수 있어. 뭐 네. 2시간 놀 수 있어. 이렇게 네. 해도 네. 당장 놀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지금 현재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당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지금 당장 내가 느낄 쾌락이나 만족감보다는 더 큰 쾌락, 나중에 어떤 만족을 위해서 좀 더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줘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제 5가지 영역 가운데 하나인 또 공감 능력에 대해서는 이 코너에서 저희가 다룬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높은 아이는 정서지능도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우리가 공감 능력 편에서 얘기했듯이 공감 능력의 시초가 되는 마음 이론, 다른 사람 마음 안에는 내 마음과 다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시기가 만 5세경부터인데 이제 그 말인즉슨 타인의 마음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거고 네. 그러면은 나와 다른 상대방의 입장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나는 정말 이게 흙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백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좀 더 개방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인관계나 사회생활 할 때 좀 갈등이나 어떤 시련이 닥쳐왔을 때도 네. 그거를 좀 더 원만하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요소 사회적 기술은 좀 막연하게 들리긴 하는데요.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네, 사회적 기술은 쉽게 말하면 낄낄빠빠.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대인관계 기술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요. 네. 앞서 말했던 어떤 자기 인식, 자기 조절, 그다음 내적 동기,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내적으로 생기는 심리 발달의 과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적 기술은 말 그대로 스킬입니다. 내가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여러 명이 있을 때는 내 의견을 언제 얘기해야 되는지 너무 다들 시끄러울 때 내 얘기를 얘기하면 이게 오히려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조용할 때 손을 들고 말해야 되겠다. 혹은 뭐 친구들이 다 같이 속상할 때는 내가 아무리 기분 좋아도 내 속상한 내가 기쁜 마음을 조금 이따가 표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각각의 상황과 그 어떤 시기에 맞게 그 장소에 맞게 TPO에 맞게 또 해야 될 말들을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은 참고 하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능력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앞서 말한 어떤 감정 인식, 감정 조절,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성된 이후에 실전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익혀나가는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정서 지능이 아이의 자존감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 특히 어린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아 존중감과 정서 지능 간의 그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연구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그 유아의 정서 지능은 앞서 말했던 5가지 중에서도 특히 자기 인식과 그다음에 이제 공감 능력, 그다음에 자기 표현, 조절 능력, 이 부분들이 주로 이루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감정을 조절하거나 뭐 사회적 기술을 익히는 것은 아직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좀 이제 부모로부터 감정 마음 읽기라고 하죠. 우리가 부모가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되게 많은데 그걸 스스로가 인지 못할 때 부모님들이 많이 그 감정을 읽어주고 아이의 마음을 많이 이제 들어준 부모들이라면 아이들이 내가 지금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데 사실은 그게 내가 배가 고파서 그렇구나. 혹은 내가 사실 이렇게 기분이 나쁜 건 지금 화가 나는 건 엄마가 나한테 혼낼까 봐. 혹은 엄마가 나를 미워할까 봐 두려워서 그런 거구나 하고 자기가 느끼는 감정의 이면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 인식이 된 친구들은 당연히 대인관계에서 그 겉으로만 보이는 엄마가 혼내는 것 혹은 아빠가 나를 두고 가는 것 이런 표면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의 것들을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느끼는 발달 과정에서 느끼는 어떤 대인관계상이나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많이 쌓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자존감이겠죠. 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가치 있다고 믿게 되고 또 타인에 대해서도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화를 내지만 사실은 저거는 어떤 이유 때문일 것이야 하고 타인의 마음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타인에 대한 이미지상도 긍정적으로 맺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 정서 지능도 좀 IQ처럼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사실 아직까지 IQ 검사처럼 이렇게 수치화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검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이제 시행되는 IQ 검사 중에서도 사회적 지능을 보는 영역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적 지능 영역을 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정서 검사 중에서 투사적 검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치로 숫자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투사적 검사를 통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사회적 조망 능력이 높은지, 정서적으로 표현 능력은 얼마나 큰지, 추상적인 감정에 대해서 얼마나 언어화를 잘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이런 투사 검사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이 아이의 정서적인 능력치를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IQ보다 중요한 EQ 정서 지능에 대해서 박소영 선생님과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소영 선생님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박혜경의 동화. 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939님, SNS에서 나름 유명한 아이를 봤는데요. 아이가 울며 떼를 쓰다가 아빠가 눈물을 흘리니까 울음을 그치고 아빠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영상 속의 아이는 이제 갓 돌이 지났던데 정서 지능이 높은 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는 아직 돌이 안 지나서 그런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네. 하셨어요. 저도 이런 이제 짤들을 많이 봤는데 네. 이건 이제 공감 능력이랑 동감이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은 말 그대로 능력이에요. 인지적인 그 과정을 거쳐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공감 능력이고 이거는 네.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인지적 발달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정서지능은 이 공감 능력 쪽이고요. 동감은요. 옆에서 울면 같이 우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돌쟁이나 두돌도 막 옆에서 누가 울고 있으면 같이 따라 울고 조리원 친구들 막 만났는데 한 명 울면 같이 울고 근데 이제 감정이 전염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감정이 전염돼서 같이 우는 거랑 이제 그 사람의 처지를 내가 나와는 달라도 이해하는 능력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친구 지금 SNS에 유명한 이 귀여운 아기는 동감을 잘하는 친구다. 감정 전염이 된 친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감과 공감을 구분해야 하는군요. 네. 2380님, 저희 아이는 화가 많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딱꼭질만 나와도 소리를 꽥 지르고 물건을 파손하고 그럽니다. 네. 자기 조절을 잘 못하는 걸까요? 네. 하셨어요. 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몇 살인지가 제일 그러니까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8개월짜리가 지금 이런다. 그럼 이거는 화가 많다고 볼 수 없죠. 이거는 아이가 불편해서 딸꾹질이 나왔는데 너무 불편한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손을 쾅 친다든지 아니면은 꽥 소리를 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분노 조절을 못 한다고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새돌인데 이런다. 근데 만약에 언어가 느리다. 그럼 또 이렇게 행동화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6살이다. 네. 혹은 초등학생이고 말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아이인데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소리를 지른다든지 물건을 던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 친구는 자기 조절을 잘 못하고 감정을 미성숙하게 표현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감정 표현이나 감정 조절은 그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춰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네. 만약에 이제 초등학교 친구인데 이런 이제 행동하는 문제가 계속 지속된다 하면은 감정 조절하는 연습을 좀 같이 해주고 도와줘야 되겠죠. 네. 9231님 손주들을 돌보는데요. 손녀와 손자가 참 다르더라고요. 딸들이 정서지능이 좀 더 높은 편인가요? 하셨어요. 네. 뭐 사실 이제 아들 육아, 딸 육아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하고 네. 저도 이제 일상생활이나 임상에서 차이를 꽤 많이 느끼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이제 여자가 정서지능이 더 높고 남자는 뭐 더 낮다 이런 근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사실은 그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남자는 좀 더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충동적일 수 있다. 이 정도는 있지만 아직까지 어린 친구들은 또 호르몬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기 때문에 네. 뭐 사실 의학적으로 분명히 무조건 그렇다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남자 친구들이 조금 더 즉흥적이고 현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에 집중하면 내 마음, 내 감정 이런 것에 좀 더 이제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콩으로 김숙기 님이요. 정서지능은 교육을 통해서 발달시킬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정서지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성인이 되면 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네, 물론입니다. 우리가 지능이라는 거는 학습이 가능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그냥 IQ 같은 경우도 타고나길 IQ가 높게 태어난 아이도 있고 좀 낮게 태어난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낮은 경우에는 이제 또 한계치를 보일 수가 있고 정서지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흔히 이제 말하는 소시오패스라든지 정서적 결함이 있다 이런 병리적인 친구들 말고는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계속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정서지능은 키워나가는 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 정서지능이 조금 낮고 그런 이제 정서지능을 높일 수 있는 경험이 많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꾸준한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의 정서지능을 높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이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진짜 정서지능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네.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 아닐까 싶은데요. 다음 시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박소영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 1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목공소 사장 안영수입니다. 예. 네, 오늘은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연극 2편 갖고 왔습니다. 오, 연극 2편이요? 예, 제 생각에는 오늘 2편 약간 좀 자극적인 소재를 갖고 있는 연극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첫 번째 작품은 연극 클로저라고요. 네. 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작품이에요? 그 제목 자체를 아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연극이나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낯설지 않은 제목일 수도 있거든요. 일단 연극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1997년에 영국에서 초연된 작품이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에 초연해서 올해까지 6번째 공연화되고 있는 작품인데 네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에요. 좀 자극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화로도 만들어진 작품인데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저도 영화 포스터는 기억이 나네요. 네, 이 영화 포스터 보면 굉장히 유명한 배우분들이 얼굴 4명이 이렇게 딱 있는데 줄리아 로버츠, 나탈리 포트만, 주드로, 그다음에 클라이브 오웬 이렇게 4명의 스타가 나왔던 작품이고요. 2004년에 영화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개봉이 됐었고 이후에 재개봉을 2번이나 했었어요. 영화 처음 만들어졌을 때 골든글로브에서 남녀 조연상 받았고 이 영화를 생각보다 인생 영화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영화 보면은 어떤 부분이 인생 영화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게 이제 인간의 감정적인 것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다뤄서 그리고 그걸 이제 굉장히 대단한 배우들이 연기를 해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연극 클로저는 지난 2008년부터 공연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럼 그동안 참여해온 배우들도 정말 많았겠어요.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영화도 굉장히 유명한 배우분들이 나와서 이 영화가 원래 원작이 연극이었고 우리나라에서 연극을 한다고 하니까 그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많이 활동했었던 배우들도 욕심을 많이 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은 할 때마다 매번 시즌 할 때마다 어떤 배우들이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되는 작품이거든요. 2008년 초연 때 G.O.D 데니안, 배성우 씨 그리고 이제 홍은희 씨 이분들의 출연으로 화제가 됐었고 그 이후에 4번의 공연 동안 굉장히 유명한 배우분들이 거쳐가셨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문근영, 네. 엄기준, 진경 배우님, 이윤지, 진세연, 김선호, 박은석, 김소진 이렇게 이제 연기력 하면은 또 이렇게 딱 떠오를 만한 그리고 이분들이 연극을 막 이런 배우분들이 많이 거쳐가셨고요. 이 연극이 그 담고 있는 소재도 그렇고 이야기 자체가 좀 굉장히 자극적인 편인데 이런 배우들이 참여하면서 무대 위에서 이 배우들이 어떻게 이런 장면을 소화할까 이런 게 이제 기대가 되니까 많이들 관심을 가졌던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화려한 라인업이네요. 네. 그렇다면 이번 시즌에는 또 어떤 배우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현재 하고 있는 공연도 역시 화려한 캐스팅인데 그냥 이 작품 사실 그 캐릭터 소개해드리면은 그 영화 보셨던 분들은 아마 또 보고 싶으실 것 같아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주드로가 연기했었던 댄 역할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 현재 대학로에서 웬만큼 멋있는 남성 역할은 대본을 거의 다 받아본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배우들인데 유현석, 최석진 배우 네. 이분들이 맡았고요. 그 클레이브 오웬이 맡았던 역할은 이상윤 배우랑 김다힌 배우가 맡았습니다. 그 이상윤 배우가 이제 서울대 출신 연기자로 굉장히 많이 알려졌는데 이번 연기에서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아주 인간의 본성을 잘 나타내는 그런 연기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줄리아 로버츠가 연기했던 안나 역할이 그 연극계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는 이진희 배우랑 진서연 배우, 그 독전의 그 배우. 그 진서연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데 이제 진서연 배우는 프로필 찾아보면은 연극 작품이 2작품 나오더라고요. 근데 둘 다 클로저예요. 2008년도에 초연하고 바로 앵콜 했을 때 그때 앨리스라는 다른 역할을 했다가 이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는 안나 역할로 이번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마지막 나탈리 포트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레옹의 나탈리 포트만이 연기했었던 앨리스 역할은 김주연 배우라는 아주 에너지 넘치는 배우와 우리 원더걸스의 안소희 배우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소희 배우가 영화도 그렇고 이제 이미 연기자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고 인정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에서 연기하는 거는 전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화제가 많이 됐었고 공연 보신 분들이 굉장히 사랑스럽게 잘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볼 수가 없었어요. 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김주연 배우의 공연으로 봤는데 그 역할 앨리스 역할 자체가 엄청 에너지 있고 사랑스러운 여성 배우가 정말 그 활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이라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작품 소개할 때 배우들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해주신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원래 이제 배우 얘기 많이 하면 다음 시즌 공연할 때 그 배우가 안 하면 이 공연 왜 봐? 이렇게 될까 봐 저는 웬만하면 배우 얘기 안 하고 작품 얘기로 하려고 하는데 네. 이 작품은 배우들이 연기하는 게 너무 기대되는 그런 작품이라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네. 최근에 매체에서 활동하시는 배우분들의 무대 쪽에 그 활동이 많아지고 있어요. 저 전도연 씨도 벚꽃동산이라는 연극하고 계시고 황정민 씨도 맥베스라는 연극하고 계시고 요즘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공연 시장도 더 활성화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 분씩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말 나온 김에 이 클로저에 나오는 4명의 캐릭터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아예 간단하게 줄거리까지 그냥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해주세요. 예. 영화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오늘은 연극이니까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같아요? 연극의 원작자가 영화를 각색한 거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결론만 조금 달라요. 근데 결론까지는 굳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공연장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묘한 분위기의 여성이 있습니다. 앨리스라는 인물. 아까 그 굉장히 활력이 있는 아름다운 그 여성이 있는데
이 앨리스가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요. 근데 그 바로 교통사고 당하는 바로 현장 바로 앞에 부고문 전문 기자인 댄이라는 남자가 그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댄이 앨리스를 병원으로 데려가면서 이제 이 둘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댄은 앨리스한테 이제 사귀는 사이가 됐고요. 댄이 앨리스의 이야기를 듣고 이걸 소설로 쓰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소설을 쓰다 보니까 쓰고 나서 소설을 이제 발간해야 되니까는 자기 사진이 필요해서 사진 작가를 찾아가서 사진을 찍는데 이 사진 작가를 만나게 되는데 안나라는 여성이거든요. 이 사진 안나가 자기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안나가 마음에 든다면서 안나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댄이. 예, 여기서부터 뭐 얘기가 좀 이상하죠.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앨리스가 이 스튜디오에 다시 들어오게 되고 앨리스는 댄을 먼저 보낸 다음에 안나한테 자신의 사진도 찍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앨리스는 그 상황을 살짝 보고 알고 있었던 거죠. 네. 댄이 안나를 유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하고 안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는 댄을 만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요. 네. 댄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우리 진행자님께서 얼굴 표정이 자꾸 안 좋아지시는데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영화고 연극이니까. 네. 네. 자, 이제 다시 댄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댄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댄은 그 이후에 그렇게 이제 거기서 나온 다음에 앨리스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채팅에서 안나의 이름으로 그 여성인 것처럼 속여서 채팅창에서 렐이라는 남자를 꼬드겨요. 네. 렐이라는 남자가 이 댄의 장난에 넘어가서 수족관에 가서 안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오해를 하는 거죠. 자기가 채팅창에서 미리 나눴었던 별로 안 좋은 내용이거든요. 나눴던 얘기를 하는데 안나는 전혀 모르고 있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오해를 풀면서 결국은 렐이라는 사람과 렐이 이제 이상윤 씨가 맡았던 역할, 네. 렐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이 이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렐이, 안나, 그리고 앨리스, 댄 이 네 명이 그 사진전에서 네 명이 다 만나게 돼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댄은 정말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안나를 유혹해요. 그리고 안나는 또 이 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네. 파국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줄거리를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뭐야 이거 막장 드라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공연의 구성을 이렇게 가만히 살피고 이제 공연을 보고 있으면 인물 간의 그 섬세한 그러니까 이 큰 이야기 이 네 명의 어떤 막장 드라마가 누군가의 어떤 외도를 뭐 들춰내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명의 감정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네 명의 감정선이 왜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지, 앨리스라는 여성은 왜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댄한테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물 간의 감정선을 굉장히 섬세하게 드러내서 그런 부분의 매력을 느낀 분들이 이 작품을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전 절대로 이 공연을 홍보하고 싶어서 나온 것인데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걱정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네. 오후 1시에 들을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아니죠. 아닌데. 근데 이제 이 1시에 들은 얘기를 가만히 생각하다가 해가 저물고 불현듯 이 얘기가 생각나실 수 있거든요. 공연은 8시 하니까요. 그 네. 시간대는 좀 어울리는 얘기입니다. 그렇네요. 네, 근데 좀 이상한 관계를 제가 옹호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정말로 어떤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이 연출이나 무대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좀 탁월해서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영화에 대한 기억이 좋으셨던 분들은 한번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또 오늘 2작품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다음 작품도 이렇게 좀 자극적인 거예요? 그냥 자극적인 건 아니고요. 자극적인 고전입니다. 네. 조금 전까지 제가 이제 인간의 욕망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요즘의 대사, 그다음에 요즘의 상황으로 만들어진 작품 클로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소개해드릴 작품은 고전인데 이제 인간의 그릇된 욕망 이런 것들을 예전의 말 그리고 고전의 색깔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욕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게 말이죠. 인간의 어떤 욕구를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고전이고요. 바로 연극 햄릿입니다. 햄릿. 네. 바로 우리가 아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 햄릿이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클로저는 7월 중순에 이제 한 2주 남았거든요. 근데 연극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9월 1일까지 공연이니까 오늘 방송 들으시고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햄릿 가져온 이유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궁금해요. 가져올 만한 이유가 너무 많아서 갖고 왔고요. 일단 이 연극에 참여하는 배우분들을 살펴보면 내가 그래도 좀 공연이라는 걸 한번 봐야지
이런데 이제 출연진들을 보게 되잖아요. 보면 안 볼 이유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라인, 그러니까 화려하다는 게 유명한 인물이 아니라 연극을 지탱해 오신 분들이 다 모여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화려한 라인업인데 그 전에 제가 이 작품을 갖고 온 제 개인적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시카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제가 이번에는 시카고 빨리 예매하면 볼 수 있다. 또 매진이에요. 예, 그놈의 복화술 그 영상 때문에. 근데 이렇게 뮤지컬 작품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이 와중에 그리고 이제 그 뭐 TV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뮤지컬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OTT도 그렇고 굉장히 자극적인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를 그 우리가 이제 접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때에 고전 작품을 한번 딱 보면 약간 뭐랄까요 그 눈을 통해서 보는 그런 귀를 통해서 듣는 이 대사들 때문에 마음이 약간 정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한 적어도 분기별에 한 번 정도는 고전 연극 너무 어렵다 그러면 반기에 한 번이라도 고전 연극을 보면 이래서 대사라는 게 그렇게 주옥 같다고 얘기하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갑자기 막 죽느냐 사느냐 뭐 이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그 셰익스피어식 대사체를 듣는 게 이상할 것 같은데 막상 공연장에서 그 상황에 맞는 그 대사들을 듣고 계시면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오그라드는 게 아니라 정말 시처럼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화적으로 좀 갈증이 생겼다. 아니면은 내가 너무 요즘 팍팍하다 삶이. 이럴 때 한번 들려보시면 좀 삶의 윤활유가 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햄릿 갖고 왔습니다. 예. 어떤 생각으로 작품을 골라오셨는지는 알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실 이런 고전 작품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오해입니다. 편견입니다. 예. 이거 편견이고요. 그 생각보다 진짜 어렵지 않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게 아니라 정말 쉬워요. 왜냐하면 네. 햄릿 내용은 우리가 얼추 그래도 좀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면 아마 다 기억나실 텐데 그리고 내용도 또 아주 이게 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웬만한 드라마보다 재밌거든요. 햄릿이 있고 햄릿의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근데 햄릿의 홀로 남은 어머니가 햄릿의 삼촌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의 동생과 다시 결혼을 해요. 햄릿 받아들일 수 없죠. 예, 그러던 어느 날 햄릿의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유령이 돼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의 비밀을 이 유령이 된 아버지가 알려주죠. 동생이 독을 통해서 날 죽였다. 뭐 이렇게 알려주죠. 햄릿은 결국 미친 사람처럼 연기하면서 자기의 어머니와 새 왕에게 이 이야기를 보여주기로 결심을 하는데 이 결심하고 거기까지 도달해가는 과정 중에 햄릿이 사랑하는 오피리어도 죽고 오피리어의 아빠도 죽고 오피리어의 오빠 레어티즈도 죽거든요. 이렇게 모두가 다 사라지게 되고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는 굉장히 비극적인 인간의 욕정에 대한 이야기. 이거 왜 표정이 왜 그러시죠? 지금 또 다른 거 급한 거 생각하셨어요? 아니. 어렵지 않지 않나요? 너무 쉬운데. 네, 그래서 어렵게 굳이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보시면 생각보다 그 고전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줄거리 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고전은 너무 무겁지 않을까? 네. 그래도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 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평행선을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배우들 제가 아까 배우분들이 대단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분들의 면면을 보시면 이분들 이 정도 분들이 연기하시면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강필석, 이승주 이런 분들이 햄릿을 하시고 계시고요. 이분들이 이제 젊은 배우분들이고 전무송, 이호재, 박정자, 전수경, 손숙, 이항나, 김재건, 길용우, 남명열, 정동환, 김성녀, 기래연, 박지일 뭐 엄청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말씀만 많이 드리면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숫자로 우리가 또 이제 그 어떤 그 이과생들을 위해서 숫자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의 연기 경력을 합하면은 무슨 뭐 100년이나 된다 이게 아니고요. 950 몇 년 됩니다. 네. 거의 1000년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공연을 위해서 무대 위에서 17명의 한 번 공연할 때 17명의 무대 배우들이 쓰는데 이분들이 왜 이 작품을 다 같이 모여서 하는지 공연을 보시면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매력 그리고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좀 덜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실까 싶고요. 그 뮤지컬계에서는 그래도 경력이 30여 년 되신 우리 전수경 배우가 이번에 이 연극 햄릿에 처음 참여하시는데 그 프레스콜 기자들 만나서 처음 인터뷰하실 때 그
세 줄로 이렇게 앉았다고 하더라고요. 막내 라인에 앉았대요. 경력이 안 돼서. 그래서 이 정도니까 이 공연 전혀 이 기라성 같은 배우분들이 어렵지 않게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전은 좀 무겁고 어렵다 이렇게 편견 갖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네. 저처럼 네. 이제 믿고 보는 배우들이 있으니까 한번 네.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끝곡으로 영화 클로저 OST 가운데서 데미안 라이스의 더 블로워스 도어를 준비해봤습니다. 공연 상상하시면서 함께 들어보시죠.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And so it is just